멍상의학 시즌 2. 난치병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간 의사,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하는 한의사,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가 건강한 의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더불어 웃음과 치유를 안내하는 멍상의학은 내 몸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네,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 문하나와 간절하게 사람을 살리고 싶은 두 의사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 저희 이 녹음실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는 문득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멍상의학 시즌 1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스튜디오 안에서 아직은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서로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그 첫 만남이 좀 기억이 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느새 쿵짝이 제 생각인가요? 너무 잘 맞는다. 아,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희들은 뭐 이미 잘 맞춰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사께서 조금 고생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 저만 뭐. 안 맞았었군요. 아, 이제는 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해지시기도 하고 합도 좀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 댓글란에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글이 보여요. 자꾸 멍 때리며 살고 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멍을 생활화하시는 분도 이제 자주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문득 지금 내가 멍 때리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멍을 때려야만 하는 삶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 저희가 경주에서 또 녹음할 때 정말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많은 만성질환, 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잘 예방하고 의식 수준을 높여서 한계치 스트레스홀드를 올려야 되겠다. 예, 그 이야기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리고 이 방송을 또 만난 청취자분들과도 인연이고, 또 방송을 들으신다고 해서 다 그분들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가능성, 희망, 그리고 삶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좀 만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 우리 조 원장님 병원이 있는 경주에 제가 저 2번째 갔다 왔잖아요. 네. 이렇게 가서 느끼는 게 참 그 삶 속에서 만나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삶을 계속해서 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실제로 이제 환우분들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오면요, 그 감동이 조금 진하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사실 뭐 저는 지금 11년째 산에서 우리 한우분들 치유를 도우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도리어 반대로 제가 얻는 게 더 많은 거죠. 우리 한우분들의 그런 바뀌는 삶을 통해서 저 삶을 또 돌아보고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작용하고, 이게 이제 우리 삶 자체가 뭐 한번 바꿨다고 그대로 계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좋을 텐데. 그럼요. 늘 우리가 이제 내 삶을 정말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도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크게 우리가 볼 적에 욕심과 집착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은 큰 병이에요. 조금씩 내려놓기, 이것이 좀 영혼을 달래주고
만성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쉽지는 않죠. 내려놓기라는 것이.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내려놓잖아요. 네. 사람의 욕심이 참 그래.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사실 이제 우리 경주에서 그때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진짜 내려놓고 바꾸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의 시민들이 참 그렇게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의식혁명의 우리 경주의 농부분, 네, 우리 함 선생님. 우리 변태 선생님의 말씀이 또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의식 쪽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런 방송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영향을 얻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멍상의학이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거죠. 예. 이게 끊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끊는 노력, 그것이 이제 뭔가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것.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쉼표를 잘 찍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공에 가는 길이고 또 자기의 행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바로메타라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꽉 찼다, 뭐 꼭지가 돈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진짜 꼭 필요한 것이 끊어주는 것.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또 새로운 에너지와 삶의 의욕이 새로 생길 수 있는데 너무 톱니바퀴처럼 살다가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묻혀서 강물에 휩쓸려 가듯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슬픈 얘기죠. 네. 멍상의학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삶에서 병을 얻는다라는 거는 마치 강제 하차를 당하고 강제의 심으로 끌어내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멍상의학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마저도 떠밀려가는 삶 속에서 마치 건져짐을 당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맞습니다. 조금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연의원 제가 경주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했지만 경주에 와서 새롭게 삶을 되찾은 굉장히 밝은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하영이. 예. 저는 문득 하영이의 그 예쁜 웃음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사실 그때 인터뷰했던 분들을 꼭 안아주면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건강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원장님 그 말이 울컥하고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그날 이후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제 삶을 계속해서 좀 반추해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뭐 만나시는 건 아니지만 이 멍상의학을 통해서 저는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큰 질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면은 그냥 누구나 다 앓는 병이니까 그냥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방치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예. 자가 면역 질환이요. 그래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워낙 많이 흔한 질환이 돼 가지고요. 아토피, 비염, 천식 뭐 이 병은 뭐 많이들 알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자꾸 병을 자랑하네요. 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예, 요즘 또 류마티스도 많고요. 예. 특히 요즘 아이들이 너무 흔한 질환들이 되었어요. 맞아요. 예, 거의 네. 뭐 3명 중에 1명이 아토피, 비염, 천식이 있어요. 네. 네, 이 질환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우리가 관리하고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저는 진짜 그 경주에서 만났던 하영이처럼 이렇게 뭔가 약을 몇 년 동안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
그래서 나와는 좀 상관없는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질병들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있고 제 조카도 있고 제 후배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질병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원장님이 말한 그 병명 중에 해당되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지금 하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루푸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신형으로 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상당히 고통스럽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에요. 하영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장염이 와서 이게 7년 동안 이제 투병을 하다가 8가지, 9가지 약을 7년 동안 먹어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제대로 치료가 안 되어서 그 좀 먼 호주에서 저 경주 산골까지 왔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치유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잘 아시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잘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 현대인이라면은 누구라도 참 하나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지고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참 흔히 볼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우리 몸의 면역계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해요. 그렇죠. 예,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 우리 몸의 안에서 생기는 난셀프 중에 하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변이세포라고 그러는데 이게 암세포예요.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게 다 면역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또 암세포를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매일 생기고 있고 또 이것을 처리하는 게 면역계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기 중에 많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이 안엔 특히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몸 안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근데 이게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하는 말 그대로 균들에 대항을 해야 될 친구들이 네. 스스로가 스스로를 원래 면역세포는 셀프와 난셀프를 구별하거든요. 네. 내 거와 내 거 아닌 거. 아니고. 예. 그래서 이물질이나 밖에서 들어온 것들 그리고 내 몸 안에 생긴 것 중에서도 변이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있는 내 몸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뭐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온갖 장기들, 내분비 기관들을 다 공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질환이 100여 가지가 돼요. 공격하는 장기에 따라서 네, 그렇게 분류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아니 이게 갑자기 미쳤나? 아니 공격의 대상을 왜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 완전히 뭐 우리가 혼란이 생긴 거죠. 면역계에 혼란이 생긴 것.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한의학에서는 정기신이라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그 동의보감이 아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다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의학과는 조금 한의학과는 달리 이 정기신이라는 체계로다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그 정신적인 것도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육체적인 것도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어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기신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영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나 또는 동력 또는 그것을 추진시키는 정신력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잘못 떨어지면은 예를 들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영양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연계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이제 악순환으로 될 때 이렇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한 20-30년 전만 해도 대중들은요 이 단어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다수가 나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하는 어느 정도 대중성을 획득했다라는 얘기는 예전보다 이런 질환이 많아진 건지. 예,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20-30년 동안에 뭐 거의 수십 배 증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자 진료하면서 실제 20년 전에는 그렇게 굉장히 드물게 보는 질환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저는 뭐 주로 난치병 환자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신 분들 중에 뭐 그냥 외래로 오신 분들도
거의 반수가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 실제로 그런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그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을 오랫동안 알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자가 면역 질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면역 검사를 해서 이제 또 확진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제로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많죠. 네, 최근 들어서 엄청. 예. 그래서 그거 갑상선 질환의 대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염이라든지 갑상선 종양, 뭐 양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또 갑상선 질환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특히 내분비 계통에서 오는 질환들은 거의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댐을 막고 있는 댐이 무너졌다 할 정도로 방어 체계를 우리 몸에서 구사하던 것 자체가 안 맞아 돌아가니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인데 그래서 추세도 좀 많이 달라진 게요. 네. 예전에는 그냥 한의원 하면 거의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한의원별로 특화된 네. 뭐 아토피에 특화된 그렇죠. 또는 천식에 특화된 네. 이런 한의원들이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한의학은 어떤 경우라도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토피라는 것 자체가 세포라든지 뭐 어떤 원인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토피라고 해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게 정신적인 문제점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는 면역 체계랑은 이제 관련은 없지만은 그것이 어혈인다고 우리가 하는 피가 오염된 그런 상황을 더 봐야 할 것인지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인이 큰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전문 분야라고 하지만은 전체를 다 응용을 하면서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점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한의원 광고는 네. 워낙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네. 현대의학적으로 자꾸 분류의 관점에서 보지만 실제로 치료하는 내용들을 과정은? 보면 예, 거의 원래 원칙 한의학의 그런 구조적인 그런 이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잘 응용을 해야 특수 분야도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말씀하신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거는 그냥 완치가 안 되는 거고 평생 증상 완화시켜가면서 증상이 좀 나타났을 때 그냥 약 먹어서 완화시켜가면서 그냥 달고 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좀 잘한다. 라고 하면은 또 뽀르르 몰려가는. 그렇죠. 저희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 외에도 지금 류마티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특히 예. 여성분들에게서 특히 많은데 그 실제로 검사하면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로 류마티스 인자라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수치가 나오면 류마티스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음성인데도 김 원장님도 환자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한의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을 쓰면서 이게 오는 질환인데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관절염이 와서 관절이 붓고 변형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검사해도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심리적인 인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적으로도 혈액 검사라든지 구조적인 뭐 현미경 검사라든지 이런 같은 걸 당원을 해도 잘 원인 규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또 심리적인 인자가 끼어 있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 원인으로 면역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봐요. 또 그렇게 보고 검사를 하면 혈액에서 류마티스 인자는 나오지 않지만 면역 균형이 심각하게 불균형이 나오고 또 그걸 바로 잡아줬을 때 제대로 치료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 자율신경 문제나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가 또 분명히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한방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런 쪽의 치료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약이라고 그러죠. 영향을 많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 가지고선 부족한 부분들을 한약 중에 이렇게 효과 있는 것을 찾아 썼는데 최근에서 이제 의학에서도 지금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도 그냥 과거에는 진통제만 썼는데 제일 좋은 약이 아스피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영양요법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필요한 영양제를 한약의 보약처럼 해주니까 효과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해줘서 지지해주고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면은 효과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도 이제 최근에 양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이제 양쪽에 이제 최근에 그 영양요법, 보약 뭐 또 이제 한약 이제 그런 다양한 그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제 아마 치료를 같이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스트레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쯤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부러지면 그 부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원인과 결과가 너무 분명하고 눈에 딱 보이니까 이해가 됐었는데 도대체 눈에 보이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뭉뚱그려서 그냥 뭔가 스트레스가 원인이야. 라고 저는 핑계를 댄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스트레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뜬구름 잡는 얘기고 뭔가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좀 추상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초창기였다면 지금은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확 받아들일 정도로 이 스트레스라는 거를 체감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 되는 더 이상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 이미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학계에서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이론이 정신신경면역학이에요. 정신신경면역학. 예. 그 사실 저희가 뭐 제가 30년 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게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없어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정립된 학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심신의학이 과학적으로 연구되면서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신경계 바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직접적으로 몸이라는 예. 어떤 유형물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그 이제 자율신경계에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닥치는 상황, 또 특히나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19 상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이고 우리가 면역을 증진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면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종양 같은 것을 퍼뜨리는 이제 림프관 쪽의 흐름을 과다하게 이렇게 이제 가속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스트레스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TH1이라는 면역이 있고 TH2라는 면역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금방 김 원장님 말씀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되면 이 알러지 쪽으로 많이 가요. 이게 TH2 면역이에요. 얘가 항진이 돼요. 예, 금방 말씀하신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은 TH1이라는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TH1은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이에요. 네. 얘가 떨어지면 당연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고 또 암세포가 증식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얘가 높이려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안 받고 영양 균형을 잘 맞춰주고 특히 이제 부교감 신경 쪽이 오히려 이쪽 면역을 높이는 쪽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환자분들은 교감 신경이 긴장된 분들이 거의 7-80%예요. 그래서 이 교감 신경이 긴장을 하면 TH1 면역은 떨어지고 그렇겠네요.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TH2 면역이 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알러지를 일으키고 또 나중에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TH1과 TH2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면역력이 약해졌어, 높아졌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요 두 개를 우리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야 돼요라고 얘기할 때는 TH1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TH2가 높아지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체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소양인이라는 체질이 면역이 낮고 바이러스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 소양인들은 긴장이 굉장히 좀 높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교감신경의 긴장이 높으니까 조그만 적에도 확 반응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다혈질. 그렇죠. 살짝 뭐라고 그래도 그냥 확 파르르 하는 그런 체질들이 이렇게 면역이 낮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도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둔한 사람들이 있죠. 뭐 이렇게 툭 쳐도 아, 이 사람 왜 그래? 그러면서 느슨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참 성격 좋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걸려요. 그래서 토양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이제 암도 그렇고 또 바이러스에 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소양인들은 특별히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도록 또 어떤 일에도 좀 늦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원장님으로부터 아주 기본적인 딱 지식을 얻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자, 내가 약간 아토피라든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TH2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낮춘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약해져 있는 TH1을 좀 높여보는 게 그걸 높여서 나 스스로 조금 튼튼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항상 콧물이 줄줄 흐르고 눈물이 줄줄 흐르면은 일단 증상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이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얼른 섭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기대서만 살았거든요. 네. 그 이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는데 제가 다시 지금 두 원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TH2가 좀 그럴 때 높아졌었구나. 그러면은 평소에 조금 운동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지고 TH1을 계속해서 좀 강화를 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 너무 빠르신데요. 왜냐하면 멍상의학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니까. 물론 이제 사전에 제가 좀 자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캐치가 빠르세요. 그 많은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병원에서는 면역을 낮춰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서는 정상 완화제는 안티히스타민이나 그렇죠. 뭐 스테로이드제.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하면 이제 그보다 더 면역을 떨어뜨리는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면역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빨리 떨어뜨리자. 예. 네. 요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상 완화는 돼요. 정상 완화는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면역 균형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인데 이거를 면역을 억제시키면 두 가지가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TH1과 TH2가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TH2가 항진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면역을 떨어뜨려야 돼. 네. 그러면은 가뜩이나 낮아져 있는 TH1은 더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더 떨어져요. TH2가 선택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직 없어요. 네. 근데 같이 낮춰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드신 분들은 면역 수치를 저희들이 테스트해 보면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줄기만 갖고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대증요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프면 진통제, 그렇죠. 또 염증이면 이제 항생제 그런 것만 쓰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경 안정제 이런 걸 이제 일부 주면은 다소는 부교감 신경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방에서도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잘못 건드리면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보약이라든지 이런 같은 걸 쓰질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양한방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을 하는데 그것을 차츰차츰 올리다 차츰차츰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방에서 보약이라는 게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하고 유사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 반응이 나와요. 더 아프거나 열이 더 많이 나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한약 드셨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금방 하는 것은 이 용량을 천천히 올리고 있는데 유사 구조를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심하면 이제 얼굴이 허옇게 떠버리는 이제 문페이스라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오는데 이 양한방이 잘 알아야 되고 서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복잡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한테 여쭤봐서 스테로이드를 쓰는지 물어봐서 쓰고 있다 그러면 보약 중에 녹용, 인삼, 감초, 숙지황 이런 보약 뭐 물론 이제 청국장에도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안 쓸 경우에는 그걸 감안을 해서 약하게 쓰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면역을 올리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 양한방 협조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 양방에서 보면 한약 먹어서 그렇죠. 한약 절대 잡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가 몸이 그런 병 생기는 거 다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야. 보약 한 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나는 상황이. 그렇죠. 예. 그 한방에서 쓰는 전염물도 유사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써야 되고요. 이거 사실 통합의학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제가 이전에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 70년대. 예. 그럼요. 그 흔히 뼈주사라고 그래서 네. 거기에는 거의 다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 가지고 우선은 효과가 있는데 뼈를 더 빨리 나쁘게 만드는 또 그 외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었어요. 흔히 그 말하는 6, 뼈주사. 70년대도 아니에요. 그게 거의 의학 최소. 분업된 게 벌써 2000년대부터니까 이게 뭐 2000년 이전에는 그럼요. 또 약국에서 뭐 임의조제로 막 썼어요. 임의조제 형태로 뭐 약 잘 듣는 그렇죠. 약국이나 병원이다 하면 대부분 이게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네. 감기약 그래서 잘 짓면 다 스테로이드. 네, 오남용이 많이 써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잘 알고 쓰셔야 되는 것은 이게 호르몬제예요.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콜티손, 히드로콜티손 이런 호르몬제인데 이것을 밖에서 넣어주니까 호르몬이 위축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 축이 무너지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또는 위험성,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많은 대중들이 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이전에 그냥 세게 지어주세요. 금방 낫게 해주세요. 그 지금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에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로 그렇습니다. 네. 노출이 돼 있었던 네. 거죠. 예, 그 또 스테로이드 제제를 또 장기적으로 쓰면 또 당뇨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피부 제제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사실 제일 많이 쓰였었어요. 바르는 것도 침투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선블록에도 약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과다하게 썬블럭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는 좀 다른 제재로 다 이제 바뀌어야 되고 또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화장품에 그게 그럼요. 이제 함유가 돼서 맞습니다. 파동이 일어났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지금은 다 위험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자가 면역 질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치료제로 들어가는 그 약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저희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요, 원장님, 이 멍을 혼자서 멍멍멍 하다가 그 수정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또 수정으로 만든 악기가 있더라고요. 수정금이라고 예, 예, 예. 실로폰 비슷한. 네, 그렇죠. 그래요.
그 음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 음악을 찾아 들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중국의 악기인데 네. 그 소리가 아주 크리스탈이라고 네. 그러죠. 네. 좀 명랑하다고 할까? 영롱. 맑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영롱한 예 맞아요. 그 저희들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한우분들 명상할 때 그 음악을 들어줘요. 예, 참 좋죠. 예, 네. 저 네. 근데 그 음악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울컥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분이 있어. 제가 좀 놀랐어요. 뭐지 이 음악이?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명상 음악을 찾아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 수정금이라고 네. 치셔가지고 예, 수정금 예, 연주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또 다른 느낌이 있으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멍 때리고 싶을 때 한번 들어보시면 한국에 한 7분 30초 정도 나와요. 그렇죠. 예, 한 곡만 들어보셔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연의 소리까지도 섞어서 또 나오는 음악들도 최근에 이제 명상 음악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가 멍상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멍 좀 때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혼자서 멍하기가 조금 지치셨다 하는 분들께는 수정금 연주곡을 제가 예. 보내드립니다. 아유, 집집마다 수정 안 사셔도 돼요. 예, 예. 자, 오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예, 요런 얘기들 일상 속에서 워낙 자주 접하는 질환들인데 이 질환이 이렇게 내가 나를 공격해서 나오는 질환이라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시즌 2 들어오면서 조금 지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들으셔야지. 개념을 조금 탑재를 하셔야지만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TH1, TH2 요런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류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아가들 중에서요. 아토피가 없으면 어머 다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예. 아토피 이야기 해봐야 돼요. 예. 그렇죠. 가장 흔한 또 질환이 되었는데 아토피를 먼저 아시려면 태열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아, 태열. 예. 예. 태열은 들어보셨죠? 아유, 그럼요. 애기들 보통 태어나면 대부분 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토피로 가요. 예. 그게 이 한방에서 붙이는 것이 이제 태열인데 엄마가 아기를 갖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고도로 받는다든지 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분은 보니까 뜻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계속 콜라만 마셨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런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렵고 막 이렇게 붓고 빨갛게 되고 그러는 상황을 봐는 걸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는 태열이라는데 이제 그 과연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우리는 선천적인 소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천적인 걸 받은 것은 아니고 총이 나가는 것은 방아쇠를 당겨서 나는 것처럼 다른 인자가 그것이 부여될 때 잠재적인 것이 이제 나온다. 그래서 태열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유전병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점이었던 거죠. 근데 태열이라고 하면요. 사실 왜 예전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제 아가 키울 때 얘가 아토피예요, 태열이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태열입니다. 그러면은 막연히 그냥 신생아 때는 누구나 다 태열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렇죠. 되는 네. 거라고. 맞아요. 네. 태열은 뭐 사실은 질환은 아니거든요. 신생아 때 원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죠. 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덮으려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김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모가 애를 가졌을 때 물론 이제 자극적인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긴 하지만 태아는 사실은 이제 셀프는 아니거든요. 자기는 아니에요. 비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격할 수 있죠. 그렇군요. 태아를. 엄마의 세포 입장에서는 태아가 말 그대로 맞아요. 내가 그래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서 일어나는 게 유산인 거죠. 그래서 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면역을 좀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게 TH1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태아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죠. TH1 면역을. 근데 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TH1 면역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 그럼. 위해서. 그렇죠.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신생아는 당연히 태어날 때 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태열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모세혈관이나 소동맥이 확장되면서 또 막 각종 분비샘이 분비를 촉진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가렵고 막 진물이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TH2 면역이 항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TH1은 떨어지니까 TH2가 항진되어서 백혈구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이렇게 분비시키는 과정으로 뭐 진물이나 피부가 발진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진짜 근데 TH1과 TH2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굉장히 쉽게 이해가 예. 되네요. 예. 그래서 신생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 태열을 그냥 아이들이 뭐 2-3살 되어서 걸을 때는 다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서너 살 정도 지나면 치료하지 않아도 심했던 사람도 다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성년이 돼서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이 태열로 인해서. 예,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스트레스도 크게 영향을 받아가고 스트레스 받을 때 심해졌다든지 또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랑 안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고 특히 체질과 관련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안 맞는 음식,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공해라는 걸 또 무시를 못해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40대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엄마 애가 이래요 이랬을 때 태열 그거 자연히 없어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더 이상 지금 아이들한테 그거 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도 없어질 거야라고는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됐네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말씀하시기에는 애들이 흙을 밟으면 저절로 낫는 게 태열이었어요. 흙도 밟고 흙도 먹고. 그렇죠. 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노출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노출이 되면서 TH1 면역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단 그런 것들 침투하게 되면은 빨리 방어해야지 이러면서 떨어져 있던 TH1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극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애들을 키웁니까? 아주 깨끗하게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흙 만지면 큰일 나죠. 지지지지. 네. 그걸 흙도 이렇게 잘 만지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뭐 주변에 흙이 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 물티슈 들고 다니면서 다 닦아줍니다. 그렇죠. 저도 이 많은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좋은 것은 황토집에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데는 다 세멘트 아닙니까? 이 세멘트는 50년 동안 강화되면서 뭐를 가지고 강화하냐면 습기를 빨아먹고 강화돼요. 그래갖고 건물 짓는데 가면 계속 물 뿌리고 있잖아요. 이게 빨리 강화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을 안 뿌려주면은 물을 흡수를 하다가 튼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멘트 집에서 살면은 이게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흙은 정반대로 물이 많으면 흙이 가져가고요. 물이 부족하면 흙이 내놔요. 그래서 제가 심한 경우는 아파트 안에다라도 흙 판넬이라도 갖다가 붙이고 살라. 뭐 그것도 좀 저기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저 공해 없는 나라로 그냥 이민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살면은 치료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심지어는 하는데 지금 생활 자체가 이제 아파트가 거의 시골에도 가보면 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좀 가능한 한 흙집을 짓고 통풍이 잘 되는 지금 막 덥지 않습니까? 그걸 왜냐하면 일방으로만 통해서 그래요. 아파트가 다 일방이거든요. 근데 옛날 집은 사방이거든요. 대청마루 같은 데 보면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한 것이 소통이 잘 되니까 이게 습기도 잘 빠져나가고 또 잘 흡수하고 그런데 우리는 습기가 많은 건물 구조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피부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열이 있을 때 우리 엄마들이 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연이나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자연이 좋아져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럴 기회를 가지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 김 원장님 말씀처럼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집에 살면서 사실은 많은 화학물질에 또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약을 써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화학 물질에 또 노출되니까 이게 나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토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보니까 그 아토피를 가진 어떤 아빠가 주말만 되면 캠핑을 다녔더니 좋아지더라. 그래갖고 요즘에 그 캠핑 붐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흙을 만질 뿐만 아니라 자연, 그린, 녹색의 그런 환경 속에 가서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강박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아토피도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을 가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토피 아이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 아토피 아이들이 이제 잘 낫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좀 의식 있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황토집을 짓고 학교도 황토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강의를 부탁해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아이들이 대부분 7, 8세 초등학교 1, 2학년 요때 나이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2, 3살 때 그런 노력을 했었으면 그렇게 뭐 심하게 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태열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가시라. 이게 치료예요. 제가 사실은 제주도에 한 1년 동안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주도에 보니까 그렇게 아토피도 많더라고요. 사면이 다 바다니까 해수 사우나를 하든지 바닷물에 자주 들어가라. 우리 피부에 제일 좋은 것은 생리식염수예요. 그게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차갑게 해가지고 바르면 빨리 진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피부를 안정화시키고 하는 데는 해수 사우나, 조금 더 잘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해서 피부를 단련을 주는 그런 훈련을 하면 피부가 조금 더 트러블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바닷물을 이용한 요법, 이것도 제가 많이 권해보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결국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정말 가장 화학물질 좀 덜 나오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과 가장 많이 접하는 삶 자체가 치료제인데 지금 아가를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아이한테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바로 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처방 그 약을 주세요. 그러면 밤마다 목욕시키고 나서 항상 그거 바르는 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저는 같이 진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당장에 눈앞에 이것 때문에 발 동동 구르면서 이거 꼬박꼬박 약을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자연 속으로 좀 자주 데리고 들어갈까, 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자연이 재생의 치료제다. 이런 이게 정말 진리고 진실이에요. 그만큼 자연에는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다고 봐요. 예,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환자들을 보고 그러면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자연이다. 이 자연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고농도의 화학제제와 균을 죽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연과 적응해서 자연을 잘 이용하고 그것 속에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수긍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도 진정한 면역력이라든지 진정한 자아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저는 이 몽상의학이 저희가 여러분께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처음엔 욕심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게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열어서 확실하게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인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조금 삶의 방식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우리 지금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예, 너무나 청결한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토피를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화학적인 물질이 아토피를 또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것들이 그와 반대로 가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도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노출되면서 우리가 면역 체계가 좀 자극되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화학적인 살균제를 넣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거죠. 물론 이것은 기업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예, 살균제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예, 그렇게 되죠. 그 지금 뭐 먹거리 문제도 저희가 지난 주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식품 첨가물들 그다음에 특히 지금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것은 GMO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 1,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이런 만성 질환자, 면역계 질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도 힘든 질환들이 요즘은 1, 20대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문제일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먹거리들 환경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 1, 2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GMO 수익 1위 국가가 된 거죠. 이게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우리 몸에 면역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자가면역질환 원인이 이제 우리 몸에 한마디로 면역의 혼란이 생긴 건데 그 원인이 사실은 화학물질들이 굉장히 원인이 큰 거죠. 예, 뭐 늘 우리는 지금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범벅이 되어서 살고 그 먹거리들을 먹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뭐 강화시켜가고 단련시켜가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갑자기 외래의 종이 확 들어오면은 토종 생태계가 영향을 확 받아서 교란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한다고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 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새는 장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여러 가지 조미료, 첨가물 또 튀기는 것 아주 이거 안 좋거든요. 이 심지어는 닭 튀김이 그 껍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그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25년이 걸려야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럴 지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밤마다 드시고 계신 치매. 어머. 그것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 장의 점막을 손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글꼬글한 우리 이제 양, 대창 뭐 이런 데 보면 육모 돌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좋지 않은 것도 다 혈액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적으로 안 좋은 것은 그냥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배척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과 기능을 하는 그렇죠. 건데.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혈관 속에 돌아다니면서 또 이런 아토피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면역을 저하를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구화됐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옛날에처럼 돼지고기라는 것을 그냥 삶아만 먹고 닭이라는 것이 백숙으로 그냥 이렇게 삶아만 먹었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훨씬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돼지고기도 꼭 반드시 이렇게 삼겹살 구워서 먹어야 되고 닭도 튀겨 먹어야 되고 햄버거도 다 튀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위주로 되면서 차츰 우리는 아토피에 많이 노출되고 면역은 저하될 수밖에는 없고 복잡한 면역 저하 현상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것도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변화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니까 몸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제 딸아이가 대학 2학년, 이제 지금 3학년이구나. 아, 친딸 맞으시죠? 그 지금 이제 그 뭐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요. 중간에 학기 중에 한번 보고 방학 때 한번 보고 이렇게 원래 하고 그렇죠. 있는데. 부모님과는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아이 얘가 얼굴이 좋지를 않아요. 그 이제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봤는데 얼굴에 이제 그 여드름이 심하게 자국이 생겨서 그게 흉터가 되어서 이제 아빠 지금 피부과 치료하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얼른 피부과를 가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걸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너가 먹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이게 문제는 이게 치킨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고백을 하면 저도 이제 이런 자연치유를 자연의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일반 의사 하나 똑같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 3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습기 살균제를 한동안 사용했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염도 있고요. 이게 이제 비염이 이제 제가 조심시키고 하면 좀 좋아졌다가 또 이제 혼자서 바깥에 나가서 또 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먹고 뭐 이러니까 또 심해져 오고 또 거기다가 다시 또 아토피도 반복이 되고 얼굴에 그 여드름이 심해지면서 흉터가 남는 지경까지 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이게 참 먹거리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만 쉽지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런 자각이 없이는 치료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지금 김 원장님 이제 장누수 증후군, 우리말로 새는 장 증후군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면역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장의 점막 육모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세포의 70-80%가 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실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 우리는 우리 장의 육모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심해지면 변비나 설사가 돼요. 변 상태가 대부분 안 좋죠. 저번에 이제 저희가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변, 대변을 꼭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변 모양을 보면 돼요. 황금색 변이 바나나 식으로 예, 이렇게 모양을 딱 갖추고 나올 때 그거는 이제 장의 환경이 좋은 거예요. 육모도 살아 있고 흡수가 잘 되었고 장의 세균총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쁜 모양의 변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육모가 망가져 있으면 변이 풀어지거나 색깔도 좋지 않고 설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이 망가지니까 당연히 면역이 떨어져서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생겨요. 예. 아니 지금 사실 이 방송을 하고 계신 우리 조 원장님 자식, 딸도 그러니까 사실 내 자녀의 문제인데도 자녀 스스로 자각을 해서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멍상의학을 일단은 들으시면 안 듣는 분들보다는 정말 좋겠지만 그냥 듣고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다 옳은 얘기 하시네요. 구구절절 그렇게 살면 좋죠. 여기서 끝나시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예, 어느 집에는 가보면 옛날식으로 다 꾸며놓은 한식정식집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걸 이제 향수를 자극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바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못 먹던 시절에 뭐 개떡이라든지 뭐 그런 걸 그냥 먹을 수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그 과거로 회귀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 이제 슬로우시티, 뭐 슬로우푸드 그러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생활도 좀 바꿔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많이 걷고 또 먹는 것도 영양가는 없지만은 그것 자체가 그 여러 가지의 그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 또는 좀 영양가도 별로 없이 예쁘게만 자란 음식, 뭐 깨끗한 것 이런 것 같은 것을 먹는 것을 건강 증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방법이 가장 좋은 건강 증진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한복을 입고 왔지만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복을 입으면 이 가슴을 열어놓거든요. 열이 위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데님이라고 옛날에는 흙길이었는데 습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꼭 묶었어요. 네. 그다음에 한복은 어디든지 어디 묶어놓는 데가 없이 다 이렇게 걸쳐만 있어요. 몸에 이렇게 짚는 데도 없고. 예. 그래서 저도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이 한복을 입어야만이 이제 이게 자극을 안 하니까 피부를 안 건드리니까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름에는 한복을 즐겨서 입어서 어떻게든지 제가 피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거의 교훈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지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제 저희 아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꼭 불러서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이야기 같이 나누신 거 맞죠? 일방적으로 뭐 잔소리 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교감을 위해서죠. 예.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저녁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고기가 빠지면 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기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꼭 고기는 수육으로만 준비를 해요. 굽거나 튀기는 고기를 먹기보다는 그래도 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삶은 고기는 그나마 그래도 좀 건강에 해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육을 이렇게 2접시를 준비하고 어제 이제 6명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채소도 이렇게 제가 이제 경주에서 또 아들 친구들이 온다고 상추랑 깻잎이랑 많이 따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하시잖아요. 예, 그죠? 유기농을 재배한 거니까 예. 아들 얼굴도 보기 어려우니까 한번 밥 먹으러 올 때라도 이렇게 좋은 음식들 먹으라고 내놓았는데 채소는 손을 안 대요. 그 맛있는 거. 그래요. 채소는 줄지 않고 고기는 싹 다 비우죠. 그 애들이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한번 봤는데 몸무게들이 다 10kg 이상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군에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처음 본 친구도 있고 제대한 지가 1년 이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건강한 애들이 10kg 이상 불어가지고 완전히 뚱뚱보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참 그래서 얘네들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어땠을지 제가 따라 이야기만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스턴트 식품에 그냥 치맥에 뭐 소주에 그냥 이렇게 술안주들이 또 다 고칼로리거든요.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들만 먹어오고 채소 과일 없죠. 입에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이게 먹거리 문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심각한 게 예. 뭐냐면은 부모들이 좋은 건 아니까 애들한테는 먹으라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안 먹어요. 예.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부모라고 하는 나이 세대도 지금 인스턴트라든지 가공식품들에 길들여진 입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제일 문제가 하여튼 지금 보면 그 청소년들이 이제 키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크고 엄청 몸무게가 컸죠? 많이 나가는 것이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일을 시켜보거나 운동을 시켜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력이 약한가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뻥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은 그러니까 뻥 과자처럼 예, 쭉정이? 겉만 그럴 듯하지 실질적으로 힘이라든지 그 강단, 이 체력은 너무 약하고 의지력도 약한 걸 보면서 참 이게 큰 문제구나. 우리 자식들에게 뭐 고생을 안 시키고 좋은 건 준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전부 다 약화시키고 그 풍선처럼 그냥 겉만 번들어해졌구나.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자가 면역 질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들에서 지금 자유롭게 면죄부를 획득하실 수 있는 분은 청취자 중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네. 건지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 다 해당되는 얘기겠죠. 예. 앞에서 뭐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뭐 류마티스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모두가 우리 몸의 면역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다. 네.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 같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면역 균형을 맞춰 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답인 거죠. 그럼 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TH1 면역이 떨어져 있고 TH2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TH1 면역을 높여야 돼요. 네. 이것을 자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생활 관리. 생활 관리. 모든 만성질환은 첫 번째 식습관, 생활습관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생활습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미채식, 자연식 하는 거죠. 네. 예,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 중강도의 운동. 예. 예. 세 번째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스 조절. 예. 그리고 안 받을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잠을 잘 자야 돼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관리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잘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이 TH1을 자극하는 면역 증강 물질들, 그게 이제 면역 증강 식품이죠. 네.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 맞는 것들로 섭취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뭐 버섯 다당체나 뭐 렉틴, 기후살이 추출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면역 증강 물질들은 굉장히 뭐 수백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체질에 맞는 것들로 섭취를 하면 뭐 인삼이 맞는 분은 인삼도 면역 증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인삼도 좋고 그다음에 버섯류가 특히 또 여러 가지 버섯 종류들이 있죠. 이것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천연물이나 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쓰는 것들이 강황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제 최근에는 그 면역 증강 능력 검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해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것과 안 맞는 것, 쉽게 말하면 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성적이 딱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뭐는 맞다, 뭐는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제가 뭐 한 25케이스를 이렇게 체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체질에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거의 대부분은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예를 들면 좀 지금 심각하게 면역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검사법을 한번 통해서 자기가 정말 좋은 음식을 좀 선택적으로 먹어서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균형이라는 말이요, 참 좋은 말이다라고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역에 있어서도 균형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구나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좀 제대로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멍상의학을 첫 시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은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반드시 변하셔야 된다. 식생활부터 운동, 그리고 잘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잘 주무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의 섭취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흔하게 앓고 있어서 그냥 평생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친구처럼 알고 있었던 자가 면역 질환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신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 그 장두수 증후군의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유라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직장에 바쁘다 보니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빨리 그냥 분유로다 이렇게 그렇죠. 거는데 이 결정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할 정도로 저 초기에 가능하면 모유 수유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또 이렇게 알레르기를 덜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특히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많은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환우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역시 너무 약에만 의존하시면 더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면역 균형 이 문제 좀 잘 챙겨서 이해하시고요. 특히 자연이 최상의 치료제라는 거 또 잘 이해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에 점점 익숙해져서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빠르지 않고 더디더라도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속으로 좀 끌어들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멍상의학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